각 시도경찰청이 뽑던 걸 아예 일괄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일괄해서 뽑는 그런 거로 이제 바뀐 것 같아. 근데 인원도 많이 뽑는데 과목도 특이한 건 없고 똑같은 과목이라면 아마 그쪽도 많이 고려해 볼 수도 있어. 근무지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손실보상의 요건을 공부하는데 첫 번째 뭐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법률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 특별한 희생을 줬을 때 피해 이제 보상을 하게 돼 있죠. 안 되고 있어요? 자, 특별한 희생 그렇게 뭐 많이 문제될 건 아니고 우선 재산 피해를 받았더라도 웬만한 피해는 아까 말했듯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웬만한 피해는 그냥 감수해야 되는데 보상을 못 받는 거래. 그러면 웬간한 피해를 넘는 소위 특별한 희생이란 걸 재산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대상이 된대. 응?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재산 피해를 입어야 이게 특별한 희생이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보상 대상이 안 되는 피해냐. 여기서 이제 개념이 두 개 나와. 특별한 희생이 나오고 또 하나는 동그라미 1번에 끝에 가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사회적 제약. 그러니까 우리 사유재산이 보장되더라도 무제한이 아니고 무제한 보장되는 게 아니고 재산권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인정되는 권리니까 사회 전체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 재산권 피해를 감수해내는 것도 있는 거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피해다. 그러면 보상 못 받는 거야.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정도의 피해가 생겨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동그라미 1번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걸 설명하고 있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침해라면 이거는 보상 못 받고 감수해야 될 피해로 본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맨 밑에 무슨 단어가 또 나오냐면 민법상 상린관계적 제한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상린관계가 한자로 말하면 서로 이웃하고 있는 관계지. 응? 그러니까 서로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문제 많이 나고 하지만 야 무슨 조금만 소음이 조금만 나면은 다 거기 뭐 손해배상 해줘야 되나? 그런 건 아니지. 일정 어떤 기준을 넘어야 되지, 그지? 아이 아랫집이건 윗집이건 살다 보면 뭐 무슨 저 친척들이랑 많이 모여서 약간 시끄러울 때도 있잖아. 서로 간에 그러잖아. 늘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건 웬간한 피해는 서로 감수해야 되지, 그지? 야,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그래서 재산에 자기 사유재산에 피해가 조금이라도 생겼다고 그래서 다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참아야 되는 범위 내의 피해도 있는 거다. 감수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사망이 중요하다. 다음 페이지에 사망이 중요해요. 자, 사망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가 있다. 그러면 이게 고시가 된 거는 지금 어떤 단계지? 여기 지금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라는 공익사업 이제 사업 인정을 받아서 이제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공고가 난 거야. 그럼 아직 공사에 착수하기 전이지. 그래서 고시가 됐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이 되고 그로 인해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아직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 청구권이 아직은 안 생겼다고 봐. 그래서 둘째 줄을 읽어보면 고시가 있고 난 후 실제로 공사가 실행되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했어야만 보상 청구권이 생긴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시험에 잘 내는 편이야. 이게 이제 앞부분을 봐. 어떻게 봐? 매립면허 고시가 있게 되면 반드시 사업이 시행되고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렇게 낸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내가 그 기사 보면 지금이야 우리가 저 파주 지역이 엄청 거기가 이제
아파트 그 짓는 사업이 진행돼서 거기가 내 주택지구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거기다 논밭이야. 응? 그러면 거기가 거기 LH에서 아파트 주택 사업 한다고 그 인정받았어. 고시까지 됐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 자기 보상금이 그 농사 짓고 또 소 키우고 하던 사람 이거 사업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 곧 1, 2년 내에 사업이 시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땅값 보상받는 걸 이제 이 담보로 해서 보상금이 나올 거니까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어.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사업지구 아닌 데로 가서 그 부근에 또 새로 땅을 산 거야. 근데 그럼 대출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 이자를 물어야 되잖아. 근데 이 공익사업 한다고 지정 고시만 되고 막 몇 년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 못 견디고 자살했어요. 농부 결국 은행 빚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자를 못 물어. 자살하는 일까지 생겼었어. 결국은 이제 사업이 많이 결국 수년이 지나서야 한 10년 안 됐나?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또 축소되고 막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 이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라고 했지만 하여튼 공익 사업이 시행될 거라고 고시가 됐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이 실행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응? 실제로 사업이 공사에 착수가 돼서 현실적으로 재산에 피해가 생겨야 보상받을 권리가 그때 비로소 발생한다. 이거 되게 중요.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판단 기준은 별로 시험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안 들어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결국 이제 피해를 본 자는 자기 피해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주장하겠지? 피해자들은 다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 그러나 사업 시행자는 아이고 그 정도의 피해는 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될, 공익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정도의 피해이다. 그러니까 보상할 대상이 아니다. 이러고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보상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것인지 보상 없이 감수해야 되는 사회적 제약 범위의 피해를 받는 것인지 응?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거냐? 응? 이에 대해서 외울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두째 줄에 형식적 기준설 또 셋째 줄에 실질적 기준설 있어요. 외울 거 아니에요. 형식적 기준설은 피해자의 숫자를 갖고 따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만 재산의 피해를 본다. 그러면 그건 특별한 희생이라고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자. 이런 논리가 형식적 기준설이라는 견해야. 응? 반면 셋째 줄에 실질적 기준설은 피해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재산 피해를 입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 피해의 정도 응? 이런 거 가지고 따지자. 응? 그런 견해가 있는데 어느 견해도 다 만족한 견해는 안 된다고 봐서 결국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통설 판례는 형식적 기준 플러스 실질적 기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것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 피해인지를 판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야. 그냥 어정쩡 그 정도로 가요. 자, 그렇다면 크게 문제되는 게 2번.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침해의 경우 이렇게 제목 달았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예를 들어 땅을 강제로 뺏어가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을 박탈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개발을 못하게끔 제한된 지역이다라고 이제 함으로써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건축도 마음대로 못해요. 건축도 안 되고 토지 이용도 무슨 목적으로는 오염을 유발하는 이런 것도 안 되고 자기 땅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보는 거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소위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면. 그런데 이 법에서 어느 지역을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못하게 제한을 할 수 있도록만 규정을 해놨지 보상하는 규정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아마 박정희 정부 때부터 그 그린벨트 지정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땅 가진 사람들은 개발도 못하게 묶여 있고, 그죠? 그 개발도 못하게 묶여 있는 땅을 누구한테 팔라 그러면 안 사, 사람들이. 누가 사겠어? 개발 못하게 묶여 있는 땅. 그 팔고 딴 데로 이사 가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아. 그죠? 이런 제한을 받으니까 열받는 거야. 응?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는 이 개발 제한구로 묶어놔가지고 토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냐? 그러면 적어도 계속 개발 제한구로 묶어서 개발 못하게 제한을 하려 그러면 그 땅 주인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해주면서 감수하라고 해야지. 응? 보상도 없이 그냥 수십 년간 감수한다. 응? 이 열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송 벌이고 헌법재판소까지 갔어. 응?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 얘기하면. 우리 대법원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땅 주인들이 자기 토지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좀 따르지만 그 정도의 제한은 공익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제한에 불과하다. 즉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피해에 불과하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리고 법률에서 보상하는 규정 안 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야.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뭐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구역 내 땅 소유자들이 받는 피해는 보상을 요하는 피해도 있고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피해도 있고 나눌 수 있대요. 응? 어쨌든 이렇게 두 줄 읽어봤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 2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응? 자, 동그라미 1번은 뭐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서 땅 주인이 자기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서 땅값이 떨어지고 집가 하락, 응? 개발 가능성 소멸, 땅값 떨어진 거, 집가 하락 이런 정도는 어떻게 된대? 간단히 말하면, 응? 그리고 그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상태대로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상.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원래 자기 땅을 농사를 지어왔어. 근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도 뭐 건축이나 이런 건 다른 거는 못하지만 농사는 계속 지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는 감수해야 될 피해 정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자, 개발 제한구로 지정돼서 첫째 줄, 개발 가능성이 소멸되고 땅값 떨어지는 것 정도 감수해야 될 피해다. 보상 대상 아니다. 두 번째 줄,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원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상. 응? 원래 자기 땅을 어떤 사람이 일단 그렇게 있는 이상은 감수해야 되는 사회적 제약 범위의 피해다. 응? 근데 반대로 2번은 이게 헌법재판소 입장이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하여 자기 땅을 첫 번째 중요한 거, 자기 땅을 원래 이용하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다든지. 응?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이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건축이 가능한 용도의 땅이야. 그래서 그 땅 주인은 자기 땅에다가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거기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그래서 이제 건축을 못하는 땅으로 된 거야. 그러면 원래 이용하려던 목적대로 이용을 못하게 된 거잖아. 그렇다면 그 건축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그 피해 보상해줘야 된다. 응? 두 번째, 개인 땅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를 이용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땅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특별한 희생을 주는 거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보상이 행해져야 되고, 그렇다면 법률에 이러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하라고 규정을 뒀어야 되는 거다. 그래, 보상 규정을 두지 않고 제한만 하도록 한 거는 헌법 23조 3항에 어긋난다. 이게 헌재 결정이야. 응?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 2번 구별할 수 있죠? 응? 동그라미 1, 2번 매우 중요. 그래서 밑에 판례 1, 2번 나오지? 1번은 눈으로 쭉 읽어보되 우리 대법원 입장이야. 근데 외우지 마. 대법원 입장 잘 안 나와. 이 2번에서 말하는 헌재 입장이 잘 나오는 거야. 응? 자, 1번은 우리 대법원은 아주 단칼에 잘랐어. 그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첫째 줄을 보면 자 도시계획법 법률에 의해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땅 소유자는 자기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다른 그렇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제한 정도는 셋째 줄 끝에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이다. 그러한 제한으로 인해 토지 소유 땅 주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공익을 위해서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것이다. 그지? 그냥 무조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서 토지 이용 못하게 제한받는 건 감수해야 될 피해일 뿐이다. 법률에서 보상하도록 규정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헌재로 또 달려갔어. 그랬더니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무조건 다 사회적 제약 범위 내 피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헌재는 아까 말했듯이 야, 이 땅 주인이 받는 피해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응? 그래서 2번 다시 한번 분석하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서 개발 가능성이 소멸되고 땅값 떨어지고 이런 거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피해다. 보상 없이도. 하지만 그리고 또 셋째 줄 원래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상태대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 원래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상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제한은 역시 감수해야 될 피해다. 그러나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자기 땅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든지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 방법이 없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그거는 뭐야? 소위 학문적으로는 보상을 해야 되는 특별한 희생을 주는 거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보상이 돼야 될 피해니까 법률에서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보상 안 하고 있는 거 보상 규정 안 두고 있는 거 헌법에 위반된다. 응? 그렇게 이어졌죠. 네. 자 그래서 2번이 중요한 판례. 응? 2번 중시하고 그 다음에 3번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3번도 한번 읽어보자. 거기에 첫째 줄에 공공용물이라고 우리 이거 처음 나오는 용어 아니지? 공공용물. 뭐 할 때 나오냐면 지난번에 손해배상 지지난주에 할 때 했지? 공공의 영조물은 학문상의 공물을 뜻하며 공물은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물. 공공용물. 그 다음에 행정주체 자신이 사용하는 관공서 청사라든지 이런 거는 공용물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일반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 예를 들어 해변의 백사장 그죠? 이런 공공용물을 두 번째 줄에 보면 또 일반 사용이라고 나와요. 일반 사용은 뭐 행정기관의 별도의 뭐 허가니 특허니 이런 거 안 받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거 있지? 이걸 일반 사용 또는 자유 사용이라 그래. 공공용물을 일반 사용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허가나 이런 거 안 받고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거는 공익 목적의 제공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는 개인의 이익. 그래서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대요. 응? 그러면서 시험에 쓰이는 게 그거야. 그래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일반 사람들이 그동안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하다가 이 공익사업 때문에 이제 이용에 제한이 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이 되는 대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가 없다. 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응? 그래서 요것도 잘 나와요. 3번. 그 다음에 출혈 시험 나온 게 여기 1, 2, 3번까지야. 3번. 그 다음에 뭐 이어져서 6번 한번 볼까? 여기 3, 4, 5가 같은 취지야. 3, 4, 5. 그 다음에 6번은 따로 떼서 6번은 어떻게 돼? 자,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면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에 예를 들면 여기가 A 땅이 있는데 A 땅을 포함해서 여기가 학교가 들어설 초등학교 들어설 학교 용지로 지정이 됐어. 여기 초등학교 들어설 땅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A는 어떻게 돼? 원래 A 땅 건축이 가능한 땅이었어. 건축이 가능한 땅인데 아직 건물이 안 들어섰어.
그런 땅을 건축이 가능한 땅을 대지라 그래. 대지. 근데 건물이 안 들어서 있는 땅을 나대지라 그래. 그럼 땅 주인은 자기 땅에 이제 건축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 학교 용지로 지정이 딱 돼버리니까 이제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학교가 들어설 땅이니까. 자, 이런 경우에 그럼 땅 주인은 어떤 입장일까? 그럼 빨리 학교 짓는 사업을 해. 빨리 사업을 착수해서 내 땅값 빨리 보상금 주면 그거 갖고 딴 데 땅을 사서 내가 건축을 할 텐데, 그래서 빨리 사업이 진행되길 A는 기대하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돼. 학교 용지로만 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안 해. 안 하면 A는 어떻게 돼? 땅 건축도 못 하고 있지. 땅을 팔려고 내놔도 누가 사? 안 사. 다 이거 건축 못 하게 돼 있는 땅 아니야. 학교가 들어설 용도로 지정된 땅이니까. 그리고 이건 뭐 이두저도 못 하고 재산권 행사만 제한받고 있잖아. 가서 따져. 아, 왜 빨리 사업을 진행 안 하냐? 아, 이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년 미루는 거야. 이거 도대체 열받는 거지, 그지? 그래서 소송 간 거야. 응? 그러면 아니 사업을 빨리 진행하든가, 사업을 진행도 안 하고 막 10년 막 이렇게 지나도 내버려두면 나는 뭐 응? 공익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지정만 해놓고, 그죠? 나는 제한만 받는다. 응? 뭐 보상이라도 해주든가. 응? 보상도 안 해주고 제한받는 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주든가. 응?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읽어보니까 자, 이렇게 뭐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설 땅으로 이제 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원래 건축이 가능한 땅이어서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 용도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사회적 제약 범위, 즉 감수해야 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되는 피해 정도를 넘는 것이라서 보상을 해야만 한다. 응? 요거 네 줄짜리, 그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나대지란 말이야. 그지? 나대지란 말 이해하겠죠? 지금 설명한 그 내용이 쭉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다면,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니까 첫째 줄에 뭐 나왔어? 여기 숫자 보면 외울 건 아닌데 10년 정도는 우리나라 이러고 있어. 판례가 학교 용지로 지정이 돼서 A는 자기 땅에 건축도 못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예산 뭐 이런 게 좀 안 돼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되더라도 10년 정도는 그냥 기다리래. 보상 없이.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이 10년이 지난 뒤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계속 사업을 진행 안 한다면 적어도 이 사람이 피해받는 거에 대해서 보상은 해줘야 된대. 그래야지 더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20년이 지나버리도록 사업 진행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학교 용지로 지정했던 거 바로 효력이 상실돼 버린다. 20년 지나면.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사업 진행이 안 되더라도 A는 그 자기 개발 못하는 제한을 받아들여야 되고, 1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보상을 해주면서 기다리라고 해야 되고, 20년이 지나도록 사업 진행이 안 되면 학교 용지 지정은 없어지는 거다. 응? 이렇게 이제 되고 있어. 그래서 이런 판례에 따라서, 그래서 읽어보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개인이 자기 땅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배제된 상태에서 땅 주인으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공익 실현하기 위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을 끼치는 거다. 응? 그럼 이 말 속에는 10년까지는 감수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10년 넘어버리면 이제는 그거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7번은 특별하게 시험에 뭐 영향가는 없는데, 원래 땅이, 개인 땅이 건축이 가능한 대지인 땅이 아니라 뭐래? 예? 임야래, 임야. 그죠? 밑줄치인데 7번 아래쪽에 임야라 그러지? 근데 거기가 뭔가 이렇게 뭐 개발 제한 구역이나 무슨 뭐 학교 들어설 땅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건축에 제한, 원래 건축이 안 되는 땅이었으니까 건축에 제한받고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임야, 원래 이용하던 목적대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한은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응?
그다음에 여기 8번 중요하다. 8번. 8번을 보면 8번하고 9번하고 비슷한데 9번으로 정리하세요. 8번보다 9번. 8번, 9번이 비슷한데 9번. 자, 중대한 공익 밑줄치인데 중대한 공익성이 필요가 있는 고속도로 건설 공사 키워드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함으로 인해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시행되어 채석장의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아서 하던 사람이 이제 연장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토속 채취 허가가 연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과 고속도로 건설 공사라는 그 공익 사업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손실은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보상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한 가지 첫 번째 이유는 뭐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야? 그 정도의 피해는 감수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산이 있는데 이 산에 여기 막 뭐 대리석을 캐는지 막 돌 캐는 거 허가가 된 거야. 근데 여기 밑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건설 무슨 뭐 88 올림픽 고속도로인지 뭐 하는데 여기 이게 정확한 사건인지 이런 나도 기억이 뭐 가물가물한데 올림픽 여기에 이제 88 올림픽 때 성화 봉송 주자가 성화 들고 여기 달려 이 도로로 그럼 이제 그 카메라 중계되잖아. 그럼 여기 보기가 안 좋다 이거지. 뭐 그런 것도 이 원인이 된 거야. 그래갖고 여기에 토속 채취 이거 더 이상 연장 안 해준 거야.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어쨌든 9번 고속도로 건설 공사 시행에 따라 토속 채취 허가가 연장되지 못했다. 하는 거 하고 연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하고 이 고속도로 건설 공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대. 그리고 그 정도의 피해는 공익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피해이기도 하고 특별한 손실이라고 볼 수도 없고 보상 대상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도 아까 공부한 거야. 자, 10번 앞에서부터 읽어봐.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돈으로 물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요구된다.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사업 한다고 고시가 있다고 해요. 반드시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매립면허 사업한다고 고시가 된 이후 공사가 실제로 실행이 되어 어업권자에게 실질적으로 현실적 피해가 발생해야만 손실보상 조건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아까 읽었던 거 확인했죠? 자, 주로 이제 아까 10번이 잘 나왔는데, 네, 그렇게까지만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좀 추상적인 얘기가 하나 또 나온다. 자, 그 305쪽에 보면 이른바 경계이론이라는 거하고 분리이론이라는 게 나오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자, 경계이론, 분리이론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 23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자, 거기 제목 아래 헌법 23조를 소개해놨죠. 1항 뭐가 돼 있어요? 1항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한다. 근데 그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이 무제한 보장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보장되는 재산권의 내용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지 그 한계는 법률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장한다는 얘기지. 응? 그래놓고 2항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대. 그러니까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를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3항은 아까 읽었던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알아요. 우리 가만히 주세요. 헌법
자, 23조 1항, 2항, 그 다음에 3항. 자, 이렇게 세 가지. 1항과 2항은 1, 2, 3항을 쭉 연결된 거로 보고, 연결된 거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이 1항과 2항하고 3항은 서로 완전히 다른 거로 보는 이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거기 개설이라는 데 읽어보자. 응? 동그라미 1번. 우리 헌법 23조 1항부터 3항까지 이 헌법 조항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요. 독일의 판례에서 발전해온 이론으로 경계 이론이라는 거와 분리 이론이라는 게 있다. 응? 원래 우리 판례에서 발전시킨 게 아니라 독일의 판례에서 발전된 건데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여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 헌법 23조 1, 2항하고 그 다음에 제3항을 분리된 별개의 제도로 보느냐? 그러면 이건 분리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 분리된 거로 보지 않고 연속선상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경계 이론이라는 거야. 너 분리된 거로 볼 거냐 아닌자 하는 여부의 문제다. 그러면 경계 이론은, 자, 경계 이론은 어떻게 돼요? 첫째 줄 끝에 처직이 없다. 자, 헌법 23조 1항과 2항하고 23조 3항을 분리된 별개의 제도로 보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입장이다. 응? 분리된 걸로 안 보는 거죠. 연속선 입장으로 봐. 그래서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양자의 구분 기준은, 자, 밑줄 재산권 침해의 정도. 구분 기준은 뭐 갖고 나눠? 얼마나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냐, 재산권 침해의 정도라고 본다. 응? 그래서 자, 1항, 2항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로 그 내용과 한계 어디까지로 보장한다. 응? 재산권 행사는 공공물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이제 법률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1, 2항도 허용하고 있는 거래. 근데 3항에 와서 그 제한의 정도가 특별한 희생을 주는 정도라면 그때는 보상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1, 2, 3항을 어떻게 이게 그림으로 1, 2, 3항을 연속선상으로 봐서, 자, 국가가 법률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한다 라고 법률로 정해놓고 국민의 기본 재산권을 제한을 하는데, 그 제한의 정도,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하는 정도가 일정 기준 이상, 이 경계선을 넘는 정도의 제한 침해라면 이때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피해를 주는 거고, 이 경계를 넘지 않는 정도의 재산권, 법률로 재산권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제한한다면 여기는 보상이 필요 없는 정도의 제한이고, 이렇게 해서 1, 2, 3항을 쫙 연속선상에 놓고 일정한 경계선을 넘느냐, 즉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느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견해죠. 그래서 어쨌든 동그라미 1번 그 바로 밑에 줄, 하여튼 셋째 줄 바로 위에 연속선상에서 파악한다. 분리된 거로 안 보고 1, 2, 3항을 쭉 하나의 제도로 보고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면서 1, 2항과 3항을 구분하는 기준은 재산권 침해 정도. 우리가 조금 아까 한 얘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 즉 법률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하는데 일정한 경계를 넘지 않으면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피해를 주는 거에 불과하니까 보상이 필요 없고, 일정한 경계를 넘으면 특별한 희생을 주는 거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피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견해. 이 경계 이론은, 자, 독일의 대법원, 연방 대법원. 여러분, 독일 대법원 입장을 우리 대법원이 받아들여요. 독일의 연방 헌법재판소 입장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 어쨌든 2번도 알아두세요. 독일 연방 대법원과 우리 대법원이 취하는 입장. 그 다음에 3항. 자, 일정한 재산권의 제한 정도, 경계를 넘는 침해를 하는 거라면 법률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수용유사 침해 이론과 연결. 자, 밑줄. 수용유사 침해 이론과 연결되며 괄호 속에 재산권의 가치 보장에 중점을 두는 견해다. 응? 여러분, 자,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이 없어도 특별한 희생을 주는 침해를 한 거라면
그러면 원래 국민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을 주는 거라면 애시당초 예상이 돼. 이거 국민의 재산권에 보상을 해야 되는 특별한 희생을 주는 거다. 이 공익사업 하면 국민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주는 침해를 가져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 법률에 뭐 해야 돼요?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킬 것이 예상이 됨에도 법률에 보상 결정이 없어. 그렇다면 어떤 견해는 그건 위법한 침해다. 그 보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위법한 침해니까 뭐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문제지 보상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데 지금 이 입장에서는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야. 보상으로 해결하면.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위법한 침해면 내 재산을 못 뺏어가게 막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근데 위법한 재산 침해라도 넘겨주고 재산 뺏기고 대신 재산 가치만 충분히 보상받으면 재산권 보장된 거로 인정해버리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재산권의 존속 보장이 아니라 가치 보장만 해주면 재산권 보장해주는 거다라는 입장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수용사 침해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건 엄밀히 말하면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법률에 보상 규정 만들어 놓고 그러한 법률에 따라 침해를 해야 이게 적법한 침해고 그에 따라 보상으로 가는 건데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됨에도 보상 규정 안 해놓고 침해를 했다면 위법한 침해라서 내 재산 못 뺏어가는 건데 그래도 뺏기고 그 돈으로만 재산 가치 돈으로만 구제해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뺏고, 응? 그러니까 재산의 존속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돈 가치만 보장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가치 보장에 중점을 두는 견해야. 연결해야 돼. 반면에 분리이론은 23조 1항과 3항은 서로 별개의 제도다. 자, 1항과 2항은 사유재산권도 무제한한 게 아니라 국가가 공익적인 관점을 고려해서 어떠한 재산권은 이러한 범위에서 인정된다라고 법률에서 국가가 법률로 인정하는 재산권의 범위를 정해준 것이고 3항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무슨 공익사업을 하면서 국민의 재산을 뺐을 때 그때 보상하도록 하는 거로 이거 둘은 별개라고 보는 거야. 1, 2항과 3항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다라고 파악하는 입장이 분리이론으로.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 23조 1항과 2항, 3항은 그러니까 1, 2항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3항, 요 1, 2항과 3항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민의 재산을 어느 정도 침해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입법자가 어떤 목적으로 법 규정을 만들어 놨느냐, 입법자의 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억번, 자,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국민의 재산권에 국가가 보장하는 재산권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재산권의 내용과 범위를 내용과 한계 이런 거를 규정한 거라면 그러니까 입법자가 단순히 재산권자의 권리 의무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경우라면 이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재산권 제한은 감수해야 되고 보상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헌법 23조 1항 2항과 관련된 건 그거는 보상을 요하는 이 3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래. 반면에 넷째 줄, 입법자가 어떤 공적인 과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을 박탈 제한한다면 이는 헌법 23조 3항에 관계된 문제로서 보상을 요하는 공용 침해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지. 1, 2항은 국가가 인정하는 법률로 인정하는 재산권의 범위만을 정해준 거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아까 자, 우리 인천의 어느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 법률로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개발 행위는 금지한다. 하루 금지를 해놨어. 그거는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 공익 사업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는 거야.
그거는 그 땅이 위치한 어떤 특성, 뭐 지리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환경 요인상 거기에 있는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요런 정도밖에 인정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해서 그 토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해 놓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상을 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그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돼서 어느 정도 그 개발 제한 받는 거는 감수해야 될 피해일 뿐이다. 이런 논리야. 그러나 이미 이제 개인 땅 소유권 다 인정되고 자유로운 사용권, 토지 사용권 인정되고 있는 땅인데 거기다가 도로 건설하겠다고 딱 노선 긋고 도로 건설하니까 너 땅 내놔라. 이거는 의도적으로 공적 과제를 수행해서 국민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거다. 이거는 23조 사망하고 연관된 문제고 그건 구별을 해야 된다 이거. 응?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한다. 그러니까 자, 니은법. 다만 입법자가 첫째 끝에 우리나라 법 질서 안에서 보호될 수 있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한 것이라 해도 비례 원칙 등 헌법상 한계를 벗어나서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면 이는 그 법률은 위헌무효가 되며 그러한 무효인 규정에 의해 재산권 침해는 보상 의무, 그러니까 보상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23조 사망과 관련된 보상 의무가 있는 침해가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배제를 구해야 될 사안이다. 그 침해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 침해다. 내 재산 뺏어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지. 그걸 돈으로 그냥 가치 보장 받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래서 니은번의 핵심은 넷째 줄 존속 보장 우선한다 그랬지? 분리이론은 존속 보장 우선. 자, 이게 좀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 자, 3항 밑에 내려오면 2항 이 분리이론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취하는 입장. 그리고 재산권의 존속 보장을 중시. 가치 보장보다는 존속 보장에 중점이 두어지는 견해.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어딘가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의 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그는 의도적으로 무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거기가 땅이 위치한 그 여러 가지 특성상 거기는 이 정도로밖에 토지 이용권을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감수해야 될 피해야.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피해를 많이 줘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기 땅임에도 원래 이용하던 목적대로 이용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자기 땅을 사용 수익할 길도 막는다든지 이런 정도가 되면 그건 너무 지나치게 법률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문제가 돼서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한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의도적인 공익사업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을 한 거라면 그 법률에 의한 과도한 제한은 위헌이 되고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 또 비슷한 예로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경계 이론은 23조 1, 2항과 3항을 분리된 거로 안 보고 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연관된 하나의 연속선상으로 보면서 자, 요 경계를 넘지 않는 여기의 문제는 1항, 2항의 문제야. 국가가 인정해주는 법률로 인정해주는 재산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것이고 여기 이후부터는 23조 3항과 연관된 문제로서 이거는
국민의 재산을 과도하게 일정한 한도를 넘는 제한 침해를 한다면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로 이렇게 이걸 연속선상에서 보면서 이렇게 파악을 해. 침해 정도가 제한 정도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느냐가 이걸 구분짓는 거다. 근데 분리이론은 이렇게 연속선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1항, 2항의 문제와 3항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분리시켜서 보는 제도. 그 다음에 경계이론은 독일의 연방법원의 입장, 연방대법원 입장,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 그리고 분리이론은 어떻게 돼? 이를 일정한 경계를 넘는 정도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법률의 보상 규정을 두고 침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설령 법률의 보상 규정이 없이 침해를 했더라도 그래도 돈으로 물어주면 되는 거다라고 해서 재산권 보장을 금전적 가치 보장의 중으로만 파악하는 입장이죠. 반면에 분리이론은 1, 2항과 3항은 별개의 제도고, 1, 2항은 뭐라고 해야 돼? 입법자의 의사가 그 땅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밖에 재산권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다밖에 없는 거다라고 해서 범위를 정하는 문제고, 그는 원래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다. 보상과 연관되는 문제는 오직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사업을 할 때 그때만 사망하고 연관되는 거다. 완전히 별개의 제도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제 그 내용과 한계를 정한 1, 2항에 해당하는 거라도 너무 지나치게 제한을 한다면 그때는 그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거는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긴 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 판례 읽어보자. 외울 거 아닙니다. 자,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산권 제한. 이게 바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거기 우리 헌재가 뭐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한함으로써,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두 번째 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당시에 원래의 농지인지 대지인지 그런 지목과 토지 현황에 의한 이용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사유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 원칙에 합치되게 합헌적으로 구체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원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원래의 이용 방법에 따른 토지 사용도 할 수 없게 되거나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실적으로 사용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끝에 개발제한구역 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땅 주인들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헌,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상이 필요 없는 건데,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 그리고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것이 계속 유지되려면 법률에 보상 규정을 둬야 될 텐데, 그 보상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밑줄. 자, 거기 보면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단어가 나오죠.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말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하는데 어떤 뜻일까? 이 어떤 법률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 위반이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원래 이거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단순 위헌 결정하면 그 법 규정은 위헌 결정 내린과 동시에 바로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길 우려가 커요. 여기에 한정이 뭐면 개발구역,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못하게 묶어놓는 이 법률 규정,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지만 보상 규정 안 둬갖고 위헌, 무효 바로 되면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했던 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럴 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규정이지만 자 언제까지는 일단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자 내년까지 국회가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뭔가 보상 규정을 두도록 법률을 개정해라. 그 내년까지는 효력을 유지시킨다.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바로 무효로 되게 하면 혼란이 생기니까 일정 기간 국회에게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면서 그 법률 개정하는 시한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무효로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대로 어떻게 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피해를 입는 이 땅 주인들에게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규정을 둬라. 다만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할지는 꼭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될지 이거는 국회가 알아서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정할 문제다. 응? 그래서 국회가 결국 법률을 개정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개정했는지 아세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이곳의 땅 주인이 이거 땅 팔라고 내놔도 안 팔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시다 그러면 시장한테 이 땅 사달라고 요구하면 사주도록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응? 그걸 이제 그 매수 보상이라 그래. 사달라고 요구하면 사주는 식으로. 응? 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족스럽지 않아. 사주는 것도 수십 년간 개발 제한구로 묶여왔으면 그 땅 가치가 가격이 높겠어요? 되게 낮게 매겨져 있지. 그거 낮게 매겨져 있는 땅을 또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땅 주인들은 열받는 거지. 응? 옆에 있는 땅들은 이 개발지역구 바로 옆에 있는 땅은 뭐 응? 근처에 있는 땅인데도 땅 가치가 엄청 차이가 나죠. 응? 근데 이건 묶여 있는 땅이라 개발 못하게 묶여 있는 땅이라 가격도 낮고 그죠? 그거를 사달라고 요구해서 사줘도 보상금 그 대금이 적을 거고 열받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행정기관은 이 국회에서 보상하는 규정을 만들기 전까지는 새로이 개발지역구를 지정하면 아니 되고 땅 주인은 국회에서 보상 규정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서 그 보상 규정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그 정해진 법률에 정해진 방법 따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 지정한 거 자체에 대해서 또 그에 따라 자기 재산권 제한받는 거 그 자체에 이거 위법이라고 이걸 뭐 무효로 해달라 취소해달라 다투거나 그 법조항에 위반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응? 됐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국회가 알아서 재량으로 정할 문제다. 응? 언제가 뭐 무슨 방법으로 보상해주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회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적당한 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까 현금 보상하는 방법이 아니라 매수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한 거고 하나 더 해보자. 2번은 뭐라고 그래요? 자, 학교 정문 반경으로 200m 내에 여기까지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에서는 이런 모텔, 여관 이런 거 영업 금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 안에 건물주가 있는데 이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해서 모텔 영업 허가 받아서 뭐 모텔을 하고 싶은데 이거 못하게 돼 있잖아. 이거 자기 재산권 제한 받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 뭐라는 거야? 이거 국가가 의도적으로 무슨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 인정된 걸 의도적으로 침해한 거야? 그거는 아니다 이거지. 이거는 학교 부근에 위치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 교육 목적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입법자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재산권의 내용과 범위를 정해놓은 법률에 불과하다. 응? 의도적인 침해가 아니라 이렇게 입법자가 공익 목적상 허용되는 재산권의 범위를 정해놓은 거에 불과하니까 그 정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 감수해야 되는 사회적 제약범위다. 그럼 보상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다. 이런 얘기죠. 응? 자, 거기 정리하면 될 겁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야? 4번 판례는 새로운 판례. 22년도 시험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우리 박근혜 정부 때 뭐 했지? 개성공단 중단했어요. 완전히. 그죠? 그러면 개성공단 그 북한의 개성 지역에 우리 남한의 기업가들이 가서 거기다 공장도 짓고 막 운영했잖아. 그 사람들 재산 피해 엄청 입게 됐죠. 그거 관련돼서 근데 한번 읽어보자. 자, 북한의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그리고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조치했는데 이게 이제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뭐래? 결론. 헌법 23조 3항이 정한 재산권의 공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상 대상이 되는 공익 목적의 재산권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대북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법 규정 안 만든 거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청구하는 거 부적법하다. 이것만 기억해도 될 거야. 시험에 한 번도 안 쓰였고 올해 5월 달에 나오는 헌재 결정으로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4줄 정도. 자, 오른쪽에 이제 보상 규정의 존재로 보죠. 보상 규정의 존재. 자, 문제 제기 거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 헌법 23조 3항은 공익 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도록 국회가 정한 법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으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죠. 문제는 셋째 줄이다. 국민의 재산을 공익 목적을 위해서 침해하도록 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에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이 셋째 줄이 중요한 제기. 공용 침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공익 목적, 공공 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이거는 헌법 23조 3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쌍가르이모는 무슨 용어 나오지? 불가분 조항이라는 용어 나오죠. 글자 그대로 풀면 뭐야? 분리될 수 없는 조항. 가분. 이게 분리가 될 수 없는 불가분. 자, 헌법 23조 3항에 뭐라고 써 있어서? 공공 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와 침해 및 보상은 법률로 하되 법률로서 하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말이 뭐냐?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도 법률에서 정하고 그 침해에 대해서 소위 특별한 희생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도 그 침해하도록 한 그 법률에서 같이 규정을 해놔야지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 이거를 분리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률은 동시에 보상 규정도 같이 꼭 둬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우리나라 헌법 23조는. 그렇게 보게 되면 불가분 조항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 뜻, 불가분 조항의 뜻. 1번 외울 거 아닙니다. 불가분 조항이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도록 근거가 되는 법률은 동시에 보상에 관한 규정도 같이 둬야 한다. 이런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조항이라면 이거는 불가분 조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 2번. 그럼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은 불가분 조항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줄.
우리나라 요거 밑줄 쳐주세요.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보상 규정을 국민의 재산을 침해만 하도록 정해놓고 보상 규정을 규정을 안 해놓은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 법률이 된다. 응? 두 번째 줄, 셋째 줄. 자, 그 밑에 학설이 몇 개 나오는데 아주 간단히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방침 규정설이라고 있는데 별로 시험에 쓰이진 않습니다. 아무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서. 응? 이거는 우리 헌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야,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와 보상하는 걸 법률로서 하라는 말은 가능하면 보상에 관한 규정도 같이 둬라. 권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응? 보상하는 규정을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 때는 보상하는 규정도 같이 만들어라 하고 권고해야 권고적 성격의 규정입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입법자가 침해만 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보상하는 규정을 안 해놨어도 그 법률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네? 의무적으로 보상 규정을 같이 꼭 만들어야 되는 의무 규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지 입법자에게 권고한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보상 규정을 안 만들어 놨어도 헌법 위반하는 거 아니다. 이런 입장이지.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국회에서 보상 규정 안 만들어 놓으면 보상 못 받고 보상 규정 만들어 놓으면 보상 받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이 되는 거냐 이거지. 그렇지? 아무도 지지 안 합니다. 자, 중요한 거 2번. 직접 효력설. 요거는 내용 공부해야 돼. 국민에 대한 직접 효력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헌법 규정은 국민의 손실보상 청구권의 직접적 근거 규정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정해놓은 법률에 보상해주라고 규정이 없어도 피해자는 직접 헌법 23조 3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자, 이 견해 지금 어떤 상황이 문제되나 보자. 자, 어떤 상황? 법률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지금 그 상황이 출발한 거야. 법률에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게끔만 정해놨지 보상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피해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대. 뭐에 의해서 보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대? 헌법 23조 3항에 의해. 자, 동그라미 1번 결론 둘째 줄 끝에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그 근거는 뭐에 의해서? 직접 헌법 23조 3항에 의해. 응? 이 두 개가 가장 핵심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견해는 헌법 23조 3항이 직접 국민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직접 규정한 거다. 그러니까 국회가 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 직접 헌법 23조 3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런 견해. 근데 이 견해 이런 견해가 있는데 비판하는 입장은 야 헌법 조항 봐라. 응? 보상은 법률로 정하고 하라고 그랬다. 근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기준 어떻게 보상 어떤 방법으로 보상하는 규정이 없으면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느냐. 응?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지. 응. 자, 동그라미 1번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쌍가로 3번 위헌무효설. 응? 위헌무효설. 이거는 입법자에 대한 직접 효력설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 우리 헌법 23조 3항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야,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법률은 반드시 보상에 대해서도 꼭 같이 규정을 두라는 의무를 선언한 규정이다. 따라서 입법자인 국회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만 규정을 해놓고 보상하는 규정을 안 해놨다면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 무효인 법률이고, 응? 그런 위헌 무효인 법률을 집행을 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했다면 이거는 위법한 침해다. 위법한 침해니까 손실보상 청구해서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구제될 문제다. 그래서 자, 이 위헌무효설에 따르면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구제받아야 돼? 손실보상을 청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중요한 단어 손해배상이에요. 이 견해에 따르면. 응? 중요한 결론은 손해배상.
그러면 왜 손해배상으로 구제돼야 되는데? 바로 헌법 조항이 보상 규정을 안 둔 법률은 위헌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보상 규정을 같이 둬야 하는 의무 규정.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무슨 규정이야? 불가분 조항이다. 침해와 보상에 관한 건 동일한 법률에서 꼭 같이 규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한 불가분 조항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보상 규정을 침해만 규정하고 보상 규정을 안 해놓은 법률은 헌법 위반된 위헌 무효인 법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입장. 자, 이것도 또 비판점이 있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설 유추적용설이라고 하죠. 유추적용설. 자, 유추적용설은 동그라미 1번 뭐야? 우리 헌법 23조 1항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어 도로법은 도로를 만드는 공익사업, 도로 만드는 공익사업으로 해서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하면서 땅 주인들에게 땅값 보상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도 정해놨고 보상 규정도 있어. 응? 그래서 보상 규정이 있어서 이에 따라 보상이 행해진단 말이야. 피해자는. 그런데 뭐 공원을 만드는 이게 예를 든 거야. 공원을 만드는 것에 관한 공원법이라고 하죠. 여기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땅을 강제로 뺏을 수 있도록 규정해놨어. 근데 보상 규정은 안 해놨어. 없어.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보상 규정 없고 있고의 차이잖아. 그럼 이 경우는 보상 받을 수 없는 거로 할까? 해야 되나? 사실은 여긴 도로 만드는 거고 이건 공원 만드는 거지만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거의 유사한 거잖아. 그렇다면 이 경우는 보상이 되고 여기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안 된다면 이건 같은 사안인데 같은 사안인데 다르게 취급되는 거라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보상 규정이 없지만 이쪽에 보상에 관한 규정 이거를 유추적용해서 여기도 보상이 돼야 평등 원칙에 맞다. 그래서 여기는 근거가 뭐야? 1번에 보면 유추적용설도 결론은 뭐야?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될 수 있대? 피해자는 둘째 손실보상, 그지? 근데 이거는 유추적용설은 헌법 23조 3항만 갖고는 국민이 직접 보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다.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인 건데, 근데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를 다 끌어들이죠. 첫째, 헌법 23조 1항, 국민의 재산권 보장한다고 선언돼 있다. 두 번째, 평등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 헌법 23조 3항 및 개별 법률에서 보상에 관한 규정 두고 있는 거. 이걸 다 종합해 본다면 이쪽에는 보상 규정이 없을지라도 아까 헌법 23조 1항,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헌법 23조 3항 및 다른 법률의 보상 규정 이렇게 해서 다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본다면 여기도 보상이 돼야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견해는 뭐야? 입법 부작위가 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뭐야?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입장이어야 돼? 보상 규정 안 해놓은 게 위헌이라고 싸워서 그거를 위헌 판정을 받고 그에 따라 어떻게 돼? 국회에서 보상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에 따라 보상이 행해져야 된다는 입장으로 가겠지. 여기는 그래서 1항의 결론은 뭐야? 두 번째 줄, 보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므로 세 번째 줄, 이 보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입법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서 그 위헌성을 시정받고 나서 그러면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가 보상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에 따라 보상이 행해져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가는 거야. 자, 그렇게 정리.
자, 그렇다면 판례 입장은 어느 입장일까? 이게 이제 여러 학설이 있는데 이 학설 간단히 알아둬야 돼요. 지금 한 정도는. 자, 우리 대법원은 어느 입장? 동그라미 1번.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응? 첫째 줄.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에 와서는 두째 그대. 최근에는 주로 위에서 말한 유추적용설에 따라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법률의 보상 규정 이런 걸 유추적용해서 보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응? 1번 동그라미 1번 되게 중요. 자, 요거만 잘 공부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헌법재판소로 가세요. 판례 뭐 넘어가고 헌재를 보면 동그라미 1번 침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규정을 해놓으면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다. 위헌이라고 보면서도 뭐야? 바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지? 어떻게 해야 돼? 응? 국회에게 보상 규정 만들어라. 입법 의무를 부과하고 법률에서 보상 규정이 만들어져야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응? 자, 이 정도만 하세요. 99까지는. 응? 이 정도 하면 돼요. 나머지 그 2번, 3번 이런 것은 7급 이상에서 문제를 낸 적은 있어요. 네,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 마저 해야 되겠다. 조금 일찍 끝내서 밥을 먹고 뒤에 합시다. 자, 그러면 손실보상의 종류와 내용. 자,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손실보상은 자, 이런 말 꼭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대인적 보상, 대물적 보상, 생활보상 이런 이제 변천을 해왔다 그러지? 설명만 들어보세요. 대인적 보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 땅이 있고 여기도 B 땅이 있어. 이거 그림으로는 정확치는 않지만 A 땅, B 땅이 붙어있는 땅이고 면적도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요 A와 B 땅이 있는 요 지역이 공익사업 해당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 그러면 A 땅, B 땅 다 뺏고 보상금을 주는데, 땅값 보상금을 주는데 얼마 줄까? A한테 물어봐. 너는 너의 땅을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느냐? A는 자기 땅은 1억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럼 1억 보상해 주는 거야. 그럼 B 너는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느냐? 네 땅. 얘는 2억 달래. 2억. 왜? 그랬더니 뭐 이 땅은 자기 선조들이 대대로 여기서 살아온 땅이고 뭐 자기가 하여튼 뭐 이게 뭔가 애착이 깊은 땅이래. 그러면서 자기는 2억의 가치를 보이네. 그러면 재산 소유자가 자기 재산의 부여하는 가치만큼 보상을 하는 제도야. 이게 대인적 보상 기준이야. 응? 근데 이거 큰 장점이 하나 있죠? 어떤 장점이 있어? 재산 소유자 누구한테나 만족한 만큼의 보상이 됩니다. 만족한 만큼의 보상이 되는데 문제는 심각해. 뭐냐면 다 뻥튀기를 해. 자기 재산에 다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다 뻥튀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영국에서 처음에 이제 보상 제도를 마련할 때 이렇게 재산 소유자가 자기 재산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만큼 이렇게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다가 금방 접었어. 폐지. 이거 못 하겠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뭐 하냐면 대물적 보상으로 바꿨어. 대물적 보상은 개인이 자기 재산에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느냐 이건 따지지 않아. 뭐야? 객관적으로 A 땅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나, B 땅 토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나,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만큼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1억에 거래된다. 그러면 다 1억씩만 보상하는 거죠. 이거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B 같은 사람한테는 만족한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 어쨌든 근데 오늘날에는 대물적 보상이 기본 원칙입니다. 응?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제 대물적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물적 보상 기준에 따르는 경우 뭐가 될 수 있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소위 생활보상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응? 생활보상. 여러분, 대물적 보상은 객관적인 시장 가치만큼을 보상하는 거잖아. 그런데 객관적인 시장 가치만 갖고 보상하는 거는 어떤 때 문제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 강원도 산골이야. 여기 강이 흐르고 강원도 산골에 이게 농가들이 이렇게 산골에 모여 살고 있어. 여기 강원도 산골에 있는 집값, 땅값, 이게 집값, 땅값 보상해 주는 게 대물 보상이야. 근데 집값, 땅값 보상해 줘봐야 이거 얼마나 되겠어, 그죠? 근데 여기에 뭐 하냐면 국가가 댐 건설해, 댐 건설. 공익 사업으로 댐 건설 사업으로. 댐 건설하면 여기가 다 수몰돼요. 응? 거대한 조성. 수몰돼. 수몰되니까 여기 살고 있던 마을 주민들 어떻게 돼야 돼? 다 집, 땅 내놓고 이사 가야 돼요. 이주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대물 보상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얼마 안 되는 집값, 땅값, 그죠? 그것만 주고 다 나가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그 보상금 받은 거로 딴 데로 가서, 도시로 가서 살 수도 없어. 도시로 가면 전세방도 못 얻는 보상금이야. 응? 근처에 또 가서 땅과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이게 보상금 받은 거로 안 돼. 더 이미 올라 있어. 막 응? 여기 땡 건설되고 하면 관광지도 생기고 뭐 수몰 피해도 없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땅값 집값이 올라 있어요. 또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딸리니까, 그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원래 살던 곳에서 쫓아내면서 딴 데로 가서 예전보다 못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게 국가가 강요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 집값, 땅값 그 시장 가치만 갖고 보상해 주는 거는 국가가 예전보다 못한 생활 수준을 강요하는 게 돼서 이건 곤란하다.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적어도 여기서 예전에 누리던 생활 수준 정도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도 그 정도의 생활 수준은 누릴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뭔가 더 얹어서 보상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생활 보상이라는 제도야.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약간은 이해했을 것 같고, 그래서 셋째 끝에 우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물적 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생활 보상을 보완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물 보상은 뭘 보상해? 재산권 자체를 보상해 줍니다. 집, 땅, 응? 집이나 건물 뭐 이런 거.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재산권 자체 보상에 뭐 있어? 토지, 또 토지에 관한 권리, 또 인목은 뭐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 응? 그다음에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 토지에 관한 권리, 광어권, 어업권, 물 사용권, 토지에 속해 있는 흙이나 돌, 모래, 자갈에 관한 권리, 이런 게 다 보상 대상이 된대요. 재산권 자체 보상 읽고 지나가요. 판례 1번 중요하다. 불법 건축물도 보상 대상이 될까요? 응? 자, 1번 중요합니다. 건물은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 공익사업 시행할 지정됐다고 고시가 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면 다 보상 대상. 그러니까 줄이면 불법 건축물도 보상 대상이 된다. 단 여기 공익사업 할 거다라고 고시가 된 이후에는 건물 못 짓는 건데 그 뒤에 지어진 거는 보상 대상이 아니고 그 전에 지어야 돼. 어쨌든 간단하게 줄이면 불법 건축물도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1번 꼭 알아둬야 시험에 나왔어요. 자, 하여튼 1번만 잘 알아주세요. 불법 건축물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적법한 건축물만 보상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 사용권 관련해서 1번하고 1번 어때? 1번은 시험 문제는 안 나왔더라고. 자, 먹는 샘물, 즉 생수, 먹는 샘물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 이용권은 손실보상 대상에 보상 대상 아니래. 즉 법률이 정한 물 사용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나 2번은 어떻게 돼요? 다섯째 줄 끝에 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권이네. 키워드. 하천에서 물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 있지?
국가 하천 한강에서 물 끌어들였다든지 하천수 사용권은 보상 대상이 되는 물 사용할 사용권에 해당이 된다. 응? 1번, 2번 서로 상반되게 나왔죠?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보상 대상자 오른쪽에 보니까 법률상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물건에 대한 수거,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 물건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보상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 이것도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물 보상의 내용은 재산권 그 자체를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도 보상해줍니다.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예를 들자면 1번 실비 변상적 보상에서 대표적인 게 이전비입니다. 이전비. 응?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 이사 가고, 그죠? 뭐 동물 이주시켜야 되고 뭐 하면 그 이전비, 공익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이죠. 응? 그래서 이전비 보상하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일을 못해서 얻을 수 있었던 임금을 얻지 못했다든지,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수확을 못하고 이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농작물 피해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일실손실 보상, 그래서 거기 보면 영업손실, 농업손실, 임금손실 이런 거, 공익사업 때문에 재산 얻지 못한 거 있잖아. 재산이익 얻지 못한 거, 이것들로 보상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간접손실이라고 나오지. 간접손실도 보상해줘요. 자, 간접손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다가 비유해보자. 자, 여기 지금 댐이 건설되면 이렇게 여기가 수몰지가 생긴단 말이야. 거대한 저수지. 그러면 이 수몰지역에 포함되는 여기 사람들은 말하자면 공익사업 때문에 직접 재산권의 피해를 보는 자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집값, 땅값 뭐 이런 거 보상받고 이주해야 되죠. 그런데 이 수몰되는 지역 밖에 좀 떨어져 있는데 여기 사는 사람이 있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 과수원 하는 사람이야. 응?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 댐 건설 사업에도 수몰되는 지역 밖에 있으니까 이주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땅 집 안 뺏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댐이 건설되면 거대한 호수가 생기지, 그만 안개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과수 재배가 잘 안 돼요. 오전 내내 안개가 계속 자국이고, 저녁 때는 또 일찍 또 안개가 피어올라서 일조량이 줄어들어서 과수 재배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 응? 이거 공익사업, 댐 건설이라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라는 게 명백해요. 응? 그렇다면 이 사업 지역 밖에 위치한 재산에 미치는 손실, 공익사업 때문에 사업 시행지역 밖에 위치한 재산에 미치는 손실을 간접손실이라고 부르고, 간접손실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응? 여기가 댐이 아니라 군사공항이 건설됐어. 공익사업으로 군사공항이 건설됐는데 여기 공항에서 좀 떨어진 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1km 떨어져 있는 여기 돼지 키우는 돼지 농가 있어. 어떻게 될까? 비행기 뜨고 내리는 소음 때문에 돼지들이 자라질 않아. 이것도 이런 게 간접손실이지,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의의에서 간접손실 키읔 외우는 건 아니고 이해 차원에서 보면 첫째 그때 사업 시행지역,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 그지? 위치한 재산에 미치는 손실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이해됐죠? 그래서 이 간접 손실에 해당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법에서 이제 간접 손실 보상하도록, 예를 들면 기억번 이직자 보상 외울 거 아니에요? 이직자 보상. 이직자 보상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거 있잖아. 여기가 이거 하지 말고, 여기가 공익사업 시행 지역인데 원래 공익사업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여기 공장이 있었어. 공장 기업이 있었어. 그래갖고
A라는 사람이 여기 다니고 있었는데 여기가 공익사업 시행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공장이 먼 데로 이전을 해갔어요. 이제 A가 거기 다니기 힘들게 됐어. 그럼 이 사람 직장을 잃게 되잖아. 이런 거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아니야. 그렇지만 이 공익사업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됐다면 그 피해 보상해 준다. 그런 게 이직자 보상. 아까 말한 짜투리 땅 남은 거, 건축물 일부가 수용되고 일부는 남았을 때, 그지? 자녀지 자녀 건축물 보상. 그다음에 소수자주자 보상도 있어, 규정이. 여기도 아까 땡건설 같은 거 보면 여기에 예를 들어 여기 밖에 여기에 슈퍼가 있어. 마트가 있어. 그리고 주 고객은 여기 공익사업 시행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민들 다 떠나. 그러면 이 마트 유지할 수 없잖아. 그리고 근데 사업 시행 지역 밖에 위치했거든. 하지만 공익사업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야. 그럼 이것도 보상하도록. 그런 자를 요거는 소수잔존자? 소수잔존자는 아까 땡건설과 연관이 있다. 땡건설을 하는데 여기가 수용되니까 여기 사는 사람 한 사람 여기 왜 떨어져 살고 있고 여기 마을 주민들인데 여기까지가 수몰지구고 여기는 수몰지구 밖이라 이 사람은 이주 안 해도 되는데 동네 주민들 다 떠나는데 혼자 남을 수도 있지만 아이고 나도 못 살아요. 나도 떠날래요. 하면 이 사람이 소수잔존자. 이 사람도 이주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해줘야 된다 이거지. 응? 자,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소수잔존자 보상, 그다음에 뭐 땅이나 묘지, 건축물 보상, 또 사업 손실 보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판례 몇 개 볼까요? 자, 1번 뭐라 했어? 간접 손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보상하도록 하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어떻게 된대?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이 간접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쉽게 예견할 수 있었고 그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간접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는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1번.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다 연결이 돼요. 자 2번은 특히 2번을 중시하세요. 2번. 자, 여기서는 간접 손실에서 2번이 주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동안에. 2번에 나오면 수산업협동조합 이 얘기 나오죠. 자, 이거 한번 내가 설명을 해볼게. 수산업협동조합 사건이 이런 거야.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여기는 바다, 여기는 육지. 근데 이제 여기에 어촌 마을이 있어. 어촌 마을이 있고 어촌 마을 주민들이 어촌계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바다를 어업 면허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무슨 굴양식 같은 거 했어. 양식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다 바다를 메우는 간척 사업을 한대. 공익사업으로.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이제 여기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어. 수협이 있는데 이 어촌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양식을 하면 굴을 양식하면 양식한 굴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알아서 다 팔아준대. 판매는 수산업협동조합이 맡아서 해주는 거야. 그 어민들은 양식만 잘하면 돼. 그래서 계약이 맺어졌어. 그리고 대신에 수산업협동조합은 위탁 판매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얼마씩 떼기로 한 거지. 그리고 이걸 장기 계약을 맺은 거야. 몇십 년. 이게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여기가 이제 간척이 되면서 어민들은 어떻게 돼? 이 어업권 이거 피해를 보게 됐지. 어민들은 이제 어업권 피해에 대한 보상금 받습니다. 그건 직접 손실이지. 그래서 어민들은 어업권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데 문제는 이제 수산업협동조합이야, 그렇지? 수산업협동조합은 공익사업 시행하는 지역 밖에 위치해 있어. 근데 간척사업이 됨으로써 이 어민들하고 맺은 계약이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이 판매 수수료 얻을 수익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보상 달라고 청구했어.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뭐야? 이 수산업협동조합이 이 어촌 주민들하고 맺은 계약에 따라 위탁 판매 수수료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됐잖아. 그거를 뭐라고 인정했어? 간접 손실로 인정했죠. 그 다 예측할 수 있었고 하면서, 그래서 설령 법률에 명시적 이거 보상하도록 규정이 없어도 법이 정한 여러 다른 간접 손실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 그지? 그래서 수협, 위탁 판매 수수료, 그래서 거기 다섯째 줄, 수산업협동조합이 위탁 판매 수수료 수입 이거 상실하게 됐는데 이는 간접적인 손실이다. 간접적 손실이라 하더라도 뭐야? 손실보상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이 정한 보상 규정이 없어더라도 관련 규정을 유추정해서 보상해줘야 된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예. 그 정도 하면 될 거야. 나머지는 좀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한 김에 이주 대책 나오고 하는구나. 생활권 보상으로 들어가니까 그 생활권 보상 얘기부터는 밥 먹고 나서 하지. 예? 그래서 이주 대책 얘기하면 거의 다 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후에 그거 부지런히 해가지고 마무리 오늘 생활 보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응?